1944년 3월 14일 낮 12시 47분이었습니다. 제임스 지미 켈러 상병은 스프링필드 M1903 소총의 조준경에 눈을 댔습니다. 그는 라피도 강 계곡 건너편 480야드 지점에 있는 독일군 관측소를 조준했습니다. 그 목표물은 완벽한 엄폐물 안에 있었습니다. 직사시야에서 벗어난 사격 구멍을 가진 강화 콘크리트 벙커였습니다. 연합군 저격병들은 3주 동안 그 진지를 제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7명의 병사들이 정면 공격을 시도하다 사망했습니다. 독일군 관측병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8명의 미군을 죽이는 포격을 지휘했습니다. 다음 4분 안에 켈레어는 플레잉 카드 너비보다 좁은 구조적 틈새를 통해 단 한 발의 총알을 발사할 것이었습니다. 이는 육군 교리상 명중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목표물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6주 안에 그의 기술은 이탈리아의 모든 연합군 저격 사단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기술은 127개의 요새화된 진지를 무력화하고 약 340명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것은 보스턴 당구장 사기꾼이 웨스트포인트 교관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기하학을 사용하여 저격 교리를 어떻게 다시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켈러허는 매사추세츠 주 찰스타운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살던 방 3칸짜리 셋방에서는 삶은 양배추와 모터 오일 냄새가 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찰스타운 해군 조선소 부두에서 일했습니다. 대공황 시대에 임금을 받으며 하루 16시간 동안 탄약을 실었습니다. 지미는 어린 시절을 메인 스트리트의 머피 당구장에서 보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막대기 공놀이를 하는 동안 12살의 지미는 쿠션에서의 꺾이는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는 직선 물리학에 따르면 불가능한 복합샷을 성공시켰습니다. 주인인 프랭크 머피는 그 아이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궤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프랭크는 그에게 그가 튕기는 움직임을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과 포켓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이 이곳과 저곳 사이에서 부딪힐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지미는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16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근무를 대신했습니다. 아버지가 허리 통증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942년이 되자 그는 장비 설치 작업반을 이끌었습니다. 크레인 작업용 설계도를 읽고 선박 수리용 하중 지지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진주만 사건이 발생하자 그는 다음 날 아침 자원 입대했습니다. 모집관은 그의 지원서에 크레인 조작권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포트 베닝으로 보내 보병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사격 훈련장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켈레오는 특등 사수로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의 점수는 교관들이 부정 행위를 확인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의를 끈 것은 그의 정확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비정통적인 사격 자세였습니다. 다른 신병들이 엎드려 쏴, 무릎 쏴, 서서 쏴 자세로 사격하는 동안 켈레오는 이상한 각도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장애물 주위에서 장애물 아래에서 반사 표면을 이용하여 사격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확히 자리 잡게 했습니다. 한 상사는 그의 파일에 아이가 전쟁 대신 기하학 게임을 하는 것처럼 사격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저격병으로 만들었고 북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 시칠리아 그리고 제36 보병 사단과 함께 이탈리아 본토로 보냈습니다. 1944년 3월까지 켈레오는 19개의 확인된 사살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임무였고 특별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교리를 따랐습니다. 높은 위치를 찾아 사거리를 설정하고 바람을 보정하여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독일군은 죽었고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피도 강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구스타프 라인의 요새는 18개월에 걸친 독일 공학의 천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벙커, 모든 필박스,
모든 관측소는 콘크리트와 위치 선정이 화력을 이긴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설계했습니다. 연합군은 몇 주 동안 이 진지들의 포격을 가했습니다. 고폭탄은 인상적인 포탄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독일군은 지하에 머물렀고 포격이 끝난 후 다시 나와 살육을 재개했습니다. 몬테카시노가 계곡을 지배했습니다. 독일군 관측병들은 모든 미군의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정밀한 정확성으로 포격을 요청했습니다. 정보 보고서에 요충지칠로 지정된 한 특정 관측소는 산비탈에 지어진 콘크리트 벙커 안에 있었습니다. 이 벙커는 미군 전선에서 480야드 떨어져 있었습니다. 내부의 독일군 관측병은 계곡 바닥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진격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90초 안에 포탄이 날아왔습니다. 표준 저격 교리는 관측병을 제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충지칠은 탄도학을 이해하는 사람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사격 구멍은 예상되는 저격병 위치의 수직으로 향했습니다. 벽은 강화 콘크리트였고 3피트 두께였습니다. 완벽한 각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틈은 겨우 18인치 너비와 8인치 높이였습니다. 독일군 관측병은 계구부에서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직사 사격 범위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141 보병연대의 마커스 첸 중위가 먼저 시도했습니다. 1944년 3월 1일 오전 6시 15분이었습니다. 첸은 520야드 북동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아침 햇살이 독일군을 실루엣으로 만들 수도 있는 짧은 시간 동안 사격 구멍을 통해 사격할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는 발사했습니다. 총알은 계구부 왼쪽 6인치 지점 콘크리트에 부딪혀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8초 후에 반격이 왔습니다. 독일군 저격병들은 총구 섬광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첸은 목에 총알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그는 23살이었고 세크라멘토 출신이었습니다. 도로시라는 이름의 간호사와 약혼했습니다. 그녀는 9일 후에 전보를 받았습니다. 윌리엄 모리슨 상사가 다음으로 시도했습니다. 1944년 3월 4일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모리슨은 제압 사격이 독일군을 그 위치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물러나게 하여 공격조가 진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40초 동안 17발을 발사했습니다. 모두 사격 구멍을 겨냥했습니다. 3발이 벙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관측병을 맞히지 못했습니다. 독일군은 박격포 포격을 요청했습니다. 모리슨과 그의 분대원 2명은 첫 일제 사격에 사망했습니다. 모리슨은 31살이었고 털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6살 딸 사라가 있었습니다. 사라는 그의 마지막 편지를 60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에디 도노반 일병이 3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1944년 3월 8일 아침이었습니다. 도노반은 20살이었고 브루클린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전에 골든 글러브 복싱을 했습니다. 그는 틈새를 통해 사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연막 엄폐 아래 수류탄 사거리 내로 진격하려고 했습니다. 독일군 기관총 사격이 무릎 높이의 연막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도노반은 벙커에서 15야드 떨어진 포탄 구멍에서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4일 동안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켈러는 모리슨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전날 밤 참호를 공유하며 고향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리슨은 그에게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타이어 그네를 탄 딸과 일요일 옷을 입은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모리슨은 이 전쟁이 끝나면 사라에게 낚시를 가르쳐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텍소마 호수에 데려가서 여름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리슨은 17명의 다른 병사들과 함께 집단 무덤에 묻혔습니다. 3명의 저격병이 사망했습니다. 14명의 보병이 공격 시도 중에 죽었습니다. 독일군 관측병은 계속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모든 브리핑에는 동일한 평가가 포함되었습니다. 요충지칠은 계속 사격 지휘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켈러는 6일 동안 벙커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담배갑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공병 부대에서 빌린 목수용 각도기로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문제는 벙커의 견고함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직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사사격, 직접 공격, 직접 제압 말입니다. 독일군 공병들은 직접적인 위협에 대비하여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켈레오는 당구장에서 자랐습니다. 3월 12일 그는 아침 브리핑 시간에 레이몬드 헤이스 대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요충지치를 시도할 허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헤이스는 커피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는 켈레오에게 이미 3명의 저격병이 시도했지만 모두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켈레오는 그들이 직사 사격을 시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간접 사격을 제안했습니다. 헤이스는 간접 사격은 포병의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켈러는 간접 포병 사격이 아니라 빈틈새를 통한 간접 소총 사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헤이스는 빤히 쳐다보며 그게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켈레오는 자신의 스케치들을 꺼냈습니다. 그는 벙커에 H빔으로 지지되는 콘크리트 지붕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군 공병들은 사격 구멍을 직사 각도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빔이 벽과 만나는 곳에 구조적인 틈새를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사격 구멍 위 18인치 지점에 3인치 너비의 틈새가 있습니다. 켈러는 방위 247, 32피트의 고도 이점을 활용하면 그 틈새를 통해 사격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총알은 H빔의 내부 각도에서 튕겨 40도가량 아래로 사격 구멍을 통해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헤이스는 도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강철빔에서 소총탄을 당구 샷처럼 튕기게 하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켈러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헤이스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켈러는 그것은 기하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헤이스는 병사들이 죽어가는 동안 묘기 사격에 탄약을 낭비한다면 군사 재판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켈러는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직선 교리를 시도하기 때문에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리스는 우리가 각도로 생각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쟤는 우리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도노반은 우리가 아이디어가 없어서 죽었습니다. 헤이스는 30초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켈러에게 단 한 발의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놓치면 다시 일반 순찰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명중하면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시도하다 죽으면 작동해서는 안 될 일을 시도하다 죽었다고, 어머니께 편지를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알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켈러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헤이스는 다시 자신의 지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해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켈러는 그날 밤 계산에 몰두했습니다. 빈틈새는 3인치 너비였습니다. 480야드 거리에서 그것은 25센트 동전보다 작은 목표창이었습니다. H빔의 내부 표면에서 튕기는 각도는 총알의 방향을 약 43도 아래로 바꿀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빔과 벽이 만나는 정확한 지점을 맞힌다면 말입니다. 독일군 관측병은 사격 구멍에서 대략 6피트 뒤에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보호된 관측을 위한 표준 교리였습니다. 43도 아래로 들어가는 총알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그의 몸통 중앙을 강타할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말입니다. 계곡의 바람은 8분마다 바뀌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30도였습니다. 이것은 공기 밀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M1903 스프링필드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800야드까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축구장 5개 거리에서 바늘귀를 꿰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늘을 강철의 정확한 각도로 튕겨 보이지 않는 남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1944년 3월 14일 오전 11시 15분이었습니다. 켈러허가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요충지칠에서 480야드 떨어진 부서진 농가를 선택했습니다. 계산했던 대로 방위 247도였습니다. 그 위치는 그에게 고도 2점을 주었습니다. 벙커보다 34피트 더 높았고 그의 계산과 충분히 가까웠습니다. 그는 2층 창문에서 잔해를 치웠습니다. 잔해 속에 작은 틈을 만들고 엎드려 자세를 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냄새가 덮쳐왔습니다. 근처의 불탄 트럭에서 나는 항공유 냄새가 무인지대에 있는 일주일 된 시체들의 달콤하고 썩은 냄새와 섞였습니다. 오후의 햇살에도 불구하고 돌바닥은 그의 가슴에 차가웠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총기 기름 냄새와 아침 식사로 먹었던 계란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소총 개머리판을 어깨에 안정적으로 받쳤습니다. 조준경을 통해 벙커가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격 구멍이 보였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위에 어두운 직사각형 형태였습니다. 그 위에는 거의 인지할 수 없는 빈틈새가 있었습니다. 구조용 강철이 벽과 만나는 3인치 너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문제는 틈새가 완벽하게 수평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HBIM이 왼쪽으로 약간 위를 향하는 각도, 아마도 2도가량 기울어져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총알의 꺾임에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그는 H빔의 각도가 총알의 방향을 어디로 바꿀지 보정하여 조준점을 6인치 오른쪽으로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가 독일군 관측병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고 빔을 완벽하게 맞춘다 해도 기하학이 작동할지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이론적이었습니다. 모리스는 확실한 것에 목숨을 걸고 죽었습니다. 켈레어는 빌린 각도기로 계산한 삼각법에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아팠습니다. 그날 아침시 레이션 통조림, 케네베인 상처가 소총 개머리판에 계속 걸렸습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조준경의 아이 릴리프가 약간 어긋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밀 조준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림자 고리가 생겼습니다. 켈러는 탄을 장전했습니다. 놀이소의 금속성 딸깍 소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계곡 건너편 어딘가에서 독일군 병사들은 점심을 먹고 고향에 편지를 쓰고 무기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 벙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계곡 바닥을 감시하며 다음 미군 징역에 죽음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덕적 판단은 간단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그 독일군 병사는 죽는 것이었습니다. 실패한다면 더 많은 미군 병사들이 같은 실패한 접근 방식을 시도하다 죽을 것이었습니다. 켈레오는 가톨릭 신자로 자랐습니다. 그는 배치 전에 고해성사를 했고 전쟁 중 살인은 살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구장 기하학에 기반한 처형을 시도하려 여기에 누워 있자니 신학적 확신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리슨의 딸은 아버지와 함께 낚시하는 법을 영원히 배울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체네 야콘녀 도로시는 이미 전보를 받았습니다. 도노반의 어머니는 사흘 전 외아들을 묻었습니다. 켈라하어는 조준경을 조정했습니다. 십자선은 빔틈새에 자리 잡았습니다. 바람은 완전히 잦아들었는데 이는 드문 행운이었습니다. 기온은 일정했고 시야는 맑았습니다. 모든 변수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정렬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을 완전히 내쉰 순간 심장이 박동하는 찰나에 그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1903 소총이 그의 어깨를 강하게 반동했습니다. 총성은 골짜기 너머로 낮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준경을 통해 켈레오는 총알의 연기 흔적이 빔틈새로 사라지기 전 잠시 동안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추가적인 소리도 없었고 눈에 띄는 충격도 없었습니다. 총알이 계산대로 굴절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콘크리트에 박혔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참호는 골짜기 건너편에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격 구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거점 7은 30초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켈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표준 저격수 교리는 사격 후 60초 동안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임은 반격 사격을 유발했습니다. 빗맞히더라도 몸을 얼어붙은 듯 유지하고 상황을 평가하며 다음 행동을 계획해야 했습니다. 그는 조준경에 눈을 고정한 채 어떤 변화라도 주시했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위치 아래 마른 풀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40초가 지났습니다. 새 한 마리가 참호 지붕에 앉아 무언가를 쪼다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47초가 지난 후 참호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독일군 병사 한 명이 빠르게 걸어 나왔지만 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사격 구멍의 외부를 돌아서 앞쪽 입구를 통해 들어가는 순간 켈러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10초 후 그는 다시 나타나 참에서 뒷걸음쳐 나오며 후방 진지를 향해 미친 듯이 손짓했습니다. 3명의 독일군 병사가 더 나왔는데 이제는 뛰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안으로 사라졌고 다른 병사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켈러는 말은 들을 수 없었지만 몸짓 언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닉과 혼란이었습니다. 감시병이 죽었다 하는 것을 발견한 병사들의 보편적인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총알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켈라허는 또 다른 8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며 참호 주변의 독일군 활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위치를 완전히 비웠습니다. 교체 감시병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15분까지 거점 7은 버려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3주 만에 처음으로 계곡 바닥은 유도 포병 관측에서 벗어났습니다. 헤이즈 대위가 20분 뒤 켈러를 찾았습니다. 그는 켈러에게 그 사격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독일군이 거점 7을 버렸습니다. 보병 순찰대가 지금 확인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헤이즈는 그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는 켈러에게 자신이 맞췄다는 것을 얼마나 확신하는지 물었습니다. 90%입니다, 상사님. 어쩌면 95%입니다. 맙소사. 헤이즈는 담배를 꺼내 흔들리는 손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켈러가 방금 한 일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모든 저격수 교리를 위반한다는 것을 이해하는지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는 켈러가 보이지 않는 목표물을 향해 어떤 교범에도 없는 굴절 기술을 사용하여 사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병사들이 각도기와 세시간을 가지고도 계산할 수 없는 기하학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헤이즈는 길게 담배를 빨았습니다. 그는 순찰대가 확인했으며 독일군 감시병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단일 총상이었고 탄도는 아래를 향했습니다. 상부 가슴으로 진입하여 하부 복부로 나갔으며 켈러가 묘사한 것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는 연기를 내뿜으며 사람들이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보장교는 독일군이 실수로 자신들의 병사를 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켈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헤이즈는 하지만 나는 더 잘 알고 있고 자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죄를 털어내며 이것을 보고서에 기록하지 않겠다, 상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켈러가 방금 한 일을 기록하면 어떤 장군이 이탈리아의 모든 저격수들에게 트릭샷을 시도하라고 명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 중 99%가 실패할 것입니다. 좋은 병사들이 작동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복제하려다가 죽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사님. 하지만 헤이즈는 켈러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누군가 켈러에게 어떻게 했는지 물으면 말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른 저격수가 배우고 싶어 한다면 켈러는 조용히 비공식적으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헤이즈는 우리는 이 능력이 필요하다. 단지 공식화할 수 없을 뿐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헤이즈는 담배를 떨어뜨려 부츠 아래로 짓밟았습니다.
그는 모리스는 이것을 좋아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항상 켈러가 다른 이들과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스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상사님. 그랬지. 헤이즈는 돌아서서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는 상병, 자네가 방금 생명을 구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마 수십 명일 것이다. 어쩌면 수백 명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무도 그 일로 자네에게 메달을 달아주지는 않을 것이지만 자네는 올바른 일을 했다. 감사합니다, 상사님. 헤이즈가 떠난 후 켈라허는 폐허가 된 농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은 사라지면서 피로와 다른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슬픔일 수도 안도감일 수도 있는 공허한 감정이었습니다. 혹은 그가 육군이 직접 사격에 대해 가르친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방금 증명했다는 단순한 깨달음일 수도 있었습니다. 모리스는 여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첸도 여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도노반도 여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감시병 진지를 무력화하는데 3명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베이커 중대의 한 상병이 배식줄에서 켈라허를 찾았습니다. 그는 켈레어 거점 7을 제거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문이 빠르네요. 그는 켈레어가 어떻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켈레어는 망설였습니다. 헤이즈는 누군가 물으면 말해주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는 그 상병에게 그 참호들이 지붕을 지지하는 아이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예. 켈러는 빔이 벽과 만나는 곳에 3인치 너비의 틈새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틈새를 올바른 각도로 맞추면 총알은 빔의 안쪽 표면에 굴절됩니다. 그리고 참호 안으로 아래로 방향이 바뀝니다. 상병은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켈러가 강철에서 소총탄을 튕겨냈다고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기하학입니다. 당구샷을 레일에서 튕겨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건 미친 짓입니다. 그것이 물리학입니다. 상병은 잠시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는 켈레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켈러는 만약 그들이 수학을 할 수 있고 각도를 이해한다면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상병은 저는 수학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베이커 중대에 저격수 3명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거점 11을 공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비스나간 사격 구멍, 콘크리트 벽, 깊은 엄폐물 속 감시병 등 거점 7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켈러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상병에게 각도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병은 하나 구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켈러는 식사 후에 나를 만나러 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소총과 쓸 것을 가져와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침까지 4명의 저격수가 켈라허의 빔 틈새 기술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후까지는 7명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간접 사격 또는 굴절 사격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장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대신 그것은 사병들 사이에서 틈새 사격 또는 켈러의 각도 또는 단순히 트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944년 3월 16일 베이커 중대의 토마스 라일리 상사가 거점 11을 공략했습니다. 그것은 철근 콘크리트와 빗나간 사격 구멍을 가진 독일군 관측 참호였습니다. 그 구조는 거점 7과 동일했습니다. 라일리는 전날 밤 켈러와 2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구조적 틈새를 식별하고 굴절 각도를 계산하며 BM 위치를 조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일리는 오후 2시 47분에 510야드 거리에서 사격했습니다. 총알은 빔 틈새로 들어가 아이빔에 굴절되어 독일군 감시병의 머리를 맞췄습니다. 거점 12는 침묵했습니다. 베이커 중대는 그날 오후 포병 사격을 받지 않고 400야드를 진격했습니다. 그날 저녁 36 보병 사단의 모든 저격수들은 라일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기술은 문서화되지 않은 채 퍼져나갔습니다. 공식 보고서도 훈련 비망록도 공학적 분석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참호 속에서 속삭이는 대화였습니다. 흙바닥에 스케치된 거친 그림도 있었습니다. 저격수들이 교관들이 결코 고려하지 않았던 기하학을 다른 저격수들에게 가르쳤습니다. 3월 20일까지 15명의 저격수가 빈틈새 사격을 시도했습니다. 8명이 성공했습니다. 7명은 빗맞췄지만 실패를 통해 배우고 계산을 조정하며 다시 시도할 준비를 했습니다. 독일군 제1 공수사단이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1944년 3월 22일 전쟁 후 회수된 정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미군 저격수들이 요새화된 관측 진지에 대해 전례 없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5일 동안 3개의 참호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방법을 통해 무력화되었다. 사상자는 감시병 3명과 전방 포병, 협조자 2명을 포함한다. 즉각적인 전술, 검토를 권고한다. 독일군 공병들은 버려진 참호들을 조사했고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총알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빔에 박힌 총알들을 발견하고 탄도를 계산하며 미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을 이해했다고 해서 방어하기 쉬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빈틈새는 구조적인 필수 요소였습니다. 모든 참호를 재설계하지 않고는 그것들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독일군 교리가 조정되었습니다. 관측 진지들은 감시병들을 사격 구멍에서 더 뒤로 배치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거리가 6피트 대신 12피트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장 시야를 감소시켰고 포병 협조를 덜 정확하게 만들었으며 반응 시간을 늦췄습니다. 미군의 심리적 영향은 물리적 사상자를 넘어섰습니다. 43번의 확인된 살상 기록을 가진 독일의 훈장받은 저격수 프리드리히 하르트만 상위가 3월 27일 그 기술을 접했습니다. 그의 전과 보고서에는 나는 최적의 대적역수 위치에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적에게 직접적인 조준선도 없었다. 미군 총알이 내가 위협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던 구조적 틈새를 통해 들어왔다. 총알은 아래로 굴절되어 감시병 카울 상병을 맞췄다. 즉각적인 철수가 필요했다. 이는 미군 저격수 능력의 근본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1944년 4월 1일까지 독일군 전방 진지들은 포병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지원은 3월 14일 이전보다 20% 느렸습니다. 미군의 증역은 덜 정확한 사격을 만났습니다. 라피도 계곡 지역의 공세 작전 동안 36 보병 사단의 사상률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37%에서 23%로 감소했습니다. 본부에 아무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인 인정은 군사 채널을 통해서가 아니라 침묵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4월 하순 육군 정보부의 한 대령이 36사단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진행하고 버려진 독일군 진지를 조사하며 사상자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대관측 능력의 상당한 개선을 언급한 비밀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강화된 저격수 훈련과 적의 요새화 패턴에 대한 개선된 정보 덕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켈러의 이름은 보고서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944년 5월까지 그 기술은 영국군 제8군에 퍼져나갔습니다. 윌리엄 모리슨과는 무관한 영국인 저격수 제프리 모리슨이 몬테카시노 근처의 독일군 관측소를 무력화했습니다. 그는 빈틈새 굴절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지휘관이 그 기술을 어떻게 배웠는지 물었습니다. 모리슨은 한 양키 상병이 보급 창고에서 자신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 상병의 이름을 듣지 못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기술은 디데이 이후 프랑스에 퍼져나갔습니다. 노르망디의 미군 저격수들은 보카주 울타리에 지어진 독일군 토치카에 맞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도 성공률을 추적하지 않았고 방법론을 문서화하지 않았으나 합니다. 그것은 공식 교리 사이의 틈새에 존재했으며 시연과 공유된 경험을 통해 병사들에게서 병사들에게로 전해졌습니다. 보수적인 추정치에 따르면 비임 틈새 저격 기술은 127개의 요새화된 관측 진지를 무력화했습니다. 이는 1944년 3월부터 1945년 5월 사이의 기록입니다. 각 진지는 약 3명의 미군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는 정면 공격에서 죽지 않은 3명의 병사와 전보를 받지 않은 3가족을 의미합니다. 육군 교관들이 가르친 적 없는 기하학으로 381명의 생명이 구원되었습니다. 1944년 6월 육군전쟁대학은 익명의 기술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요새 반대 저격 작전에서의 구조적 굴절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빔 틈새 기술을 정확한 공학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굴절 각도 계산을 위한 수학 공식과 상세한 도표가 포함되었습니다. 보고서는 공식 저격수 교리에 통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7달 동안 서류 캐비닛에 놓여 있었습니다. 1945년 1월 육군은 마침내 훈련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그램을 대요새 작전을 위한 고급 구조 분석이라고 불렀습니다. 교관들은 켈러가 당구장에서 개발했던 기술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담배갑에 계산했던 것과 동일한 기하학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공식 교과 과정에는 이 기술들의 출처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켈레어는 어떠한 표창이나 진급, 공식적인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복무 기록에는 전문 저격수와 확인된 사살 기록 19만 있었습니다. 저격 전술을 혁신했던 그의 혁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모리스는 여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첸도 여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도노반 역시 여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가 구한 381명의 생명에는 각자의 이름과 가족, 그리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임스 켈레어는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1945년 11월에 24살의 나이로 찰스타운에 돌아왔습니다. 몬테카시노에서 파편으로 퍼플하트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리슨의 마지막 표정에 대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부두 일자리는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당구장은 새로운 경영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해군 조병창에서 크레인 기사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1942년에 떠났던 바로 그 일자리였습니다. 그 일은 익숙했습니다. 짐의 무게를 계산하고 응력 각도를 읽고 정밀하게 리깅 지점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전쟁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도 자원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1947년 그는 첼시 해군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 캐서린 오브라이언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켈레어는 자녀들에게 당구를 가르치고 각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직선이 단지 하나의 선택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굴절을 더 잘 이해하는지 결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군 조병창에서 32년 동안 일했습니다. 1977년 56살의 나이에 그는 퇴직했습니다. 그는 연금과 함께 보스턴 최고의 크레인 기사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나한트 해변에서 낚시를 하며 은퇴 생활을 보냈습니다. 또한 제향 군인회 홀에서 당구를 치고 손주들과 함께 레드삭스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그는 1998년 77살의 나이로 폐기종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찰스타운 패트리어트 브리지에 실린 그의 부고 기사는 140단어였습니다. 이 기사에는 그의 해군 조병창 근무, 가족, 그리고 야구에 대한 사랑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한 문장은 제임스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훌륭하게 복무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
시칠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전역에 참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 지점 7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암 간격 굴절에 대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의 기하학적 방법이 구한 381명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가 개척한 이 기술은 표준 전술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저격수 훈련에는 구조물 굴절 사격이 필수 기술로 포함됩니다. 현재 군 교관들은 병사들에게 빔 간격을 식별하도록 가르칩니다. 또한 굴절 각도를 계산하고 요새화된 진지의 건축적 약점을 이용하도록 교육합니다. 이 교과 과정은 해당 기술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시작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특정 개인에게는 그 공을 돌리지 않습니다. 2003년 패트리샤 윌리엄슨 박사라는 군사 역사가가 이탈리아 전역의 저격수 혁신을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1944년 3월 독일 정보 보고서에서 틈새 사격에 대한 언급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사상자 기록, 전후 보고서, 그리고 생존자 인터뷰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이 기술의 기원이 36 보병 사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강화 지점 7에 대한 한 번의 성공적인 사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제임스 켈러라는 하사의 사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군사 역사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그 기사는 14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켈러의 가족 중 누구도 그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미망인은 2001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군사 역사 저널을 읽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하고 저격 전술을 혁신했던 이 혁신은 말입니다. 이 기술은 여러 군대와 대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구로 돈을 벌며 각도를 생각하는 법을 배운 보스턴의 부두 노동자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에서 혁신이 실제로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나 공학위원회를 통해서는 아닙니다. 전술검토위원회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친구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명령을 따를 수 없는 지친 하사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시도하기 위해 군법 회의의 위험을 감수합니다. 또한 그곳에 없었던 사람들이 규칙을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는 이들을 통해서입니다. 전술은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장교들이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는 이들을 통해서입니다. 때로는 죽음과 생존의 차이가 3인치의 그림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불가능한 사격을 감행할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켈러는 자신을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공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리슨의 딸은 아버지와 함께 낚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매사추세츠주 에버렛에 있는 우드론 공동묘지에 있습니다. 평범한 군인 묘비입니다. 이름, 계급, 복무기간만 새겨져 있습니다. 혁신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구한 생명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회색 대리석과 잔디, 그리고 현충일에 가끔 꽂히는 깃발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러한 알려지지 않은 역사들과 계속 연결되려면 구독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